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고향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역귀성이라고 표현하죠. 자녀들 사는 도시에 다녀간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요새는 뭐 길이 하도 잘 닦여 있어서 그전에 비하면 다니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뚫어놓은 길만큼 마음이 영 개운하지가 않는군요. 뭐 정체는 좀 줄어들었다 해도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얌체들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교통체증 줄어든 대신에 이 얌체들 때문에 정말 짜증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양심이라는 마음속 CCTV를 작동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내가 짜증을 돋우는 얌체 노릇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해봐야 됩니다.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말이죠. 설 연휴 훈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 독서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네 딸들의 이야기를 좀 엉뚱하고 좀 우습게 재밌게 풀어낸 작가 윤성희 씨의 이어달리기 이 작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씨는 1973년 경기도 수원생, 서울예대 문창과 출신으로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레고로 만든 집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설집으로 레고로 만든 집, 거기 당신, 그리고 감기 등의 책이 있고요. 2005년 현대문학상, 또 올해의 예술상, 2007년 이수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작품은 작품집 감기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작가와의 대화 오늘 직접 나와주셨는데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라디오 독서실 통해서 이제 구면이죠? 예. 제가 양력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사실 등단 초에 이제 윤성희 씨를 뵀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세월과 더불어서 책도 여러 번 내시고 또 수상도 많이 하셨어요. 예. 이제 중견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죠. 중견까지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무섭고요. 아직도 신인이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은 항상 신인.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어떤 분야에 이제 전문인이 되고도 한 10년 지나도 꼭 처음 시작한 초짜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대가가 되던데요. 그 마음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 글 쓴 일이 그렇게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인이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이에요. 하긴 글 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창작법이라는 게 참 우스운 말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 윤성희 씨의 작품을 모처럼 하게 됐는데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의 이 소설, 사고 난 버스를 들어올리는 자매들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소설 봐도요, 뭐 같은 번호의 복권을 매번 산다든지 딸한테 늙은 말을 선물하는 부모라든지 주로 좀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캐릭터가 많이 등장한다.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일단 소설이라는 게 소설의 이제 등장인물이요. 그 소설 속에서 인물이 행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물의 힘을 저는 어느 쪽으로 살릴 걸 생각해 보면 제 재능에는 좀 그 엉뚱한 이야기가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든지 이렇게 정색하고 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색하고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색할 때는 자기 집에서 문 닫고 혼자 있을 때 정색하고 타인을 만날 때는 좀 더 그 부드러운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설 속 인물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엉뚱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것이 아니고 그게 정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바라고 또 작품 속에 구현을 한다. 그게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예. 하긴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왜 영화에 프릭이라고 그 좀 긴 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윤성희 씨가 그려내는 사람들은 약간 재미있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비정상이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표현하신 근엄한 사람들, 정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이 좀 그런 모습을 갖고자 일부러 노력을 하는데 말이죠.
글쎄 저는 제가 처음 소설을 썼을 때, 그러니까 레고로 만든 집을 낼 때의 작품들을 보면은 뭐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거든요.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그릴 때, 이 인물이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 막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 인물이 얼마나 외로울까, 이 인물이 사는데, 뭐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뭐 그런 것들, 이 인물은 얼마나 세상과 소통을 못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점점 소설도 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작가들을 글도 읽다 보면 또 영향도 받고, 그러니까 뭐 일례로 저는 커트 보네거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예, 커트 보네거트의 영향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삶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머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웃고 울고 짜증내고 눈물을 흘리고 신경질 내고 이런 것들을 다 거친 후에 유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유머를 좀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제가 제 머릿속에 어떤 소설을 써야지 하는 거기에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네. 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 계열에서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를 지금 얘기하신 예. 커트 보네것을 이렇게 꼽는 걸 많이 보는데요. 예. 잠깐만 그 작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어떤 작가다? 글쎄 커트 보네거트는 어떻게 말로 해야 될까요? 그 책을 단 한 권만이라도 읽어보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커트 보네거트의 산문집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나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커트 보네거트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 자기 삶에 유머가 끼어들게 되었는지라든지, 그리고 커트 보네거트가 그 글에서 한 말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인생이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창 밖을 나가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서로의 무슨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이다. 뭐 만일 뭐 그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말하거든 콧방귀를 끼워버려라. 막 이런 말들 같은 거라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문구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소설 제5 도살장이라고 그렇게 2차 대전에 대한 소설 전쟁 이야기를 쓰면서도 인간에 대한 환멸이 너무 많이 드러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듯한 네. 그런 소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가는 거지라는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문장을 매장마다 구사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 이 사이 경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리고 네. 그럴 때마다 웃음을 우리에게 언제나 선사하는데 그 웃음이 굉장히 뼛속 깊이 네. 다가오게 되는. 지금 이 엉뚱하게 이제 미국 작가 소개를 하는 것처럼 됐지만요. 지금 윤성희 씨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어도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면 모든 것이 마구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예. 우리에게도 좀 그런 작가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돼요. 예. 예. 자, 오늘 작품 얘기 이어달리기. 이 작품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버스를 들어올리는 내 딸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소개가 황당해지는데 거기다 조금만 보태주시고 우리 작품 감상하면 어떨까요? 예. 이어달리기는 실은 줄거리로 요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소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요. 역시 한국의 커트 보네컷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를 들어 올려서 우연히 버스에 사고가 난 부상자들을 많은 목숨을 구했던 내 딸. 예. 들을 한 기자가 이렇게 훌륭한 딸들을 키운 엄마는 누구일까를 생각하다 못해 그 엄마가 하는 국밥집을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하는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에게 네 명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예, 미담의 주인공이 정확히는 미담의 주인공의 엄마인데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소설. 예, 그쪽에 유념하면서 감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희 선생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 작가 윤성희의 이어달리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식당 주인인 그녀를 기자와 사진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도마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원래 내게 아니거든요. 아, 네.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패인 걸 보니까 20년은 넘었겠는데요? 글쎄, 예전 13호 가게 주인한테서 얻었어요.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한 10년 됐나? 이게 내 손에 넘어왔을 때 이미 이렇게 귀퉁이가 깨진 채였어요. 거기다가 마늘 냄새는 어찌나 나던지 하루 종일 식초에 담가뒀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낡은 걸 왜 줬을까요? 잔치국수 파는 집이었는데 여기 중앙시장에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었죠. 얼마나 잘 됐냐면은 하루에 300그릇은 좋게 넘게 팔았어요. 네. 언젠가 내 여 앉아서 몇 그릇이나 파나 세보기까지 했는데 300그릇이 넘더라고. 그날 난 23그릇밖에 못 팔았는데 말이지. 그래서 비결이 뭔가 궁금해서 가게 문 닫을 쯤 해서 국밥을 말하다가 13호에 가져갔죠. 예, 그랬는데 13호 여자가 국물 하나 안 남기고 다 싹 먹은 다음에 이러는 거야. 이런 걸 20그릇이나 팔았다고? 입맛에 안 맞았던 모양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이 야속하게 들리질 않았어. 사실 그 여자가 시장에선 인색하고 야박하기로 소문났거든.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면서도 상인 단합회나 모임 있을 때 단 1원을 안 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오는 음식은 잘도 먹으면서 말이지.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나한테는 꽤 후했어. 번번이 국수를 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여자가 말아주는 국수를 먹었고, 내가 국수를 먹는 동안 그 여자는 콩나물 국밥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리고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우리 국밥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왜 도와준 걸까요? 그렇게 인색하셨던 분이? 그걸 모르겠어. 그 가게에 맛없는 음식을 파는 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글이 있긴 했죠. 15살에 떠올린 말이라나. 아, 네. 어쨌든 얼마 있다가 가게를 그만두면서 이 도마를 주는 거야. 근데 이상하죠? 이 도마를 물려받은 뒤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니까. 그녀는 끝내 13호 주인 여자가 왜 자신에게 친절하게 굴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녀는 13호 주인 여자의 위에서 자라고 있는 암세포에게 고마워해야 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한 장 더 찍어보죠. 이렇게? 예. 오케이. 근데 네. 따님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님들 때문에 왔는데. 어? 그렇다. 기자들은 국밥 장사를 하는 그녀보다는 그녀의 딸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유는 그녀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해낸 용감한 네 자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네 딸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건 속초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서였다. 그래. 막내 너는 꿈이 뭐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일하는 편의점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 뭐라고? 야,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냅둬. 뭐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면서. 근데 저 뒤에 버스는 왜 저렇게 쳐달려오냐? 어쭈 아주 바뀌었다 바뀌었어. 더럽게 바쁜가 보네. 애 떨어지겠어. 비켜줘 언니. 아 그래 괜히 욕먹지 말고 비켜. 에휴 우린 좀 쉬었다 가자. 저러다 큰 사고 한번 나지 저거. 아유 도대체 속도가 몇이야? 벌써 저 언덕을 넘어버렸네. 야 새끼야 담배 있지? 담배 좀 줘봐라. 그렇게 그들은 기지개도 켜고 담배도 피우고 문자도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고
5분 후 다시 차에 올라탔다. 여행 오니까 참 좋다. 우리 내년에는. 엄마! 저기 좀 봐. 왜? 저기 버스가. 어머! 뭐야? 아까 그 버스잖아. 아니, 근데 저 버스가 왜 저기로 달려 들어갔냐? 언덕 아래에는 그들을 추월했던 위협하듯 경적을 요란하게 울려대던 고속버스가 뒤집혀 있었다. 저럴 줄 알았어. 내 쳐달려올 때부터 저럴 줄 알았다니까. 어쩌지? 신고는 했나? 야, 네가 하면 되잖아. 야, 시끄러. 빨리 사람들부터 구하자. 알았어. 운동화를 신은 막내와 셋째는 비탈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고, 첫째와 둘째는 나뭇가지들을 잡아가며 경사진 산길을 내려갔다. 버스 아래에는 사람들이 깔려 있었다. 자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버스를 미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아저씨는 임신했거든. 미치네. 야, 저리 비켜. 내가 들어볼 테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첫째는 그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동생 요구를 하면서 버스를 들어올린 사실도. 야, 너 옷을 왜 찢어? 그럼 어떡해? 붕대가 없는데. 우선 옷으로 사람들 부러진 팔다리를 고정시켜봐야지. 셋째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 사람들의 부러진 팔과 다리를 묶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셋째는 거의 속옷만 걸친 상태였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엄마가 항상 깨끗한 속옷을 입으라고 한 건가? 미치냐? 따님들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어릴 때는 어땠나요? 사실 그걸 물어볼까봐 걱정했었는데. 네? 내가 딸들이 사춘기를 겪는 동안 곁에 있어주질 못해서 야구르트 배달에 건물 청소에 거기다가 이 콩나물 국밥을 팔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근데 첫째가 그럽디다. 엄마, 할 말 없으면 그냥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랐다고 그래요. 아주 착한 딸이라고. 에이, 양심에 좀 찔리는데. 뭐 이제부터 착한 딸 돼보지 뭐. 참나. 그나저나 이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큰 따님이 버스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힘이 셌나요? 그게 그녀는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누가 힘센 여자를 좋아하겠는가? 그 애는 감기를 달고 살지요. 그래서 매일 이 콩나물 국밥을 먹였어요. 네. 그럼 이 큰 따님에게 특이한 일이나 뭐 일종의 어떤 경험 그런 거 없었나요? 특이한 거? 예. 글쎄, 사실 첫애를 임신했을 적에 입덧을 심하게 했거든요. 8달 동안 먹었던 음식은 막걸리랑 도토리묵 뿐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별로. 걔는 싸우는 걸 싫어해요. 내가 지아버지랑 좀 싸울라 치면 창문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겠다고 위협까지 했다니까. 많이 싸우셨나 보네요. 그 말은 쓰지 마세요. 이 말 써요. 큰애는요, 또 독립심이 강해요. 대학 졸업식에 보증금을 얻어줄 테니 나가 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학 동창이랑 같이 살더라고. 독립심이 강한 큰딸. 맞다.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 그녀는 첫째에 대한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를 떠올린다. 엄마, 깍두기 맛있다. 좀 싸줄 거지? 근데 엄마, 내 룸메이트 말이야. 정말 이상한 게 지금까지 총 7명의 남자들이랑 사귀었는데 그 남자들한테 다 차였대. 8달 법칙이라니까. 사귄 지 8달이 되면 남자들은 그 친구를 차버리는 거야. 정말 희한하지? 도대체 왜 그럴까? 8달이 되기 전에 먼저 남자를 차라고 해. 그럼 되잖아.
진짜 명쾌한 답변이신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딸 친구는 내 말대로 사귄 지 7달이 됐을 때 남자친구를 찾는데 네. 근데 이 남자가 술에 취한 날이면 찾아와서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묻더래요. 한 달 동안 그러더니 더 이상 오질 않더래. 저 어쨌든 8달 법칙이 마저 들었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애였어요. 우리 애가 그 남자를 짝사랑하게 된 거야. 아이고. 남자가 매일 찾아와 울어대니까 모성 본능이 발동했던 거죠. 아유, 기자 양반들 국밥 좀 먹어볼래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도 안 한 딸을 독립시키다니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큰애가 직접 가서 젖을 사와요. 아무리 바빠도 젓갈 사오는 일은 꼭 큰애가 하지. 이야, 이거 최고급 육젓인데요? 그게 우리 집 규칙이에요. 어이구. 젓갈은 큰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둘째, 형광등을 타는 일은 셋째. 그럼 막내는요? 막내는 워낙 말이 없어서 하루에 10마디 이상 말하는 게 숙제죠. 참, 구조대원들이 그러는데요. 아주 훌륭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따님이었죠? 걔가 셋째예요. 형광등, 퓨즈, 보일러 필터 청소 등을 담당하는. 똑똑한 딸 주셔서 좋겠어요. 왜? 소개해줘요? 아유, 미안합니다.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셋째 따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작년 겨울이었는데 셋째가 내 품에 안겨 운 적이 있었어요. 셋째가 사귀던 남자에게 헤어지자는 편지 한 통을 받고 대성통곡한 사건을 말한다. 엄마!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다른 여자가 생겼대. 근데 편지 봉투에 사랑으로라고 적혀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은 사랑으로라는 말을 헤어지자는 편지 겉봉에 쓴 걸까? 사랑으로 잊어달라는 걸까? 떠나지만 사랑한다는 말일까? 그게 말이다. 겉봉에 써 있었다면 아파트 이름 아닐까? 그 요즘 유명 탤런트가 광고하는 아파트가 사랑으로잖니. 그렇겠구나. 이젠 정말 사랑을 못 믿겠어. 죄송해요. 슬픈 얘기인데 자꾸 웃음이 나네요. 뭐 괜찮아요. 우습지 뭐. 그때부터 셋째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애썼다. 물론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셋째 따님이 응급처치를 해준 사람의 수가요. 자그마치 15명이나 된대요. 그거 아셨어요? 내가 그래서 덕 좀 봤죠. 그중에 박덕순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직접 키웠다는 흑염소로 약을 달여 보내주셨지 뭐요. 딸 덕분에 그런 귀한 약도 다 먹어보게 됐어요. 네. 그 얘긴 기사에 쓸만 하겠네요. 자, 그나저나 제가 입원실에 갔을 때 환자들이 둘째 따님 얘기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여러분, 혹시 사건 당시에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그 내 자매에 대해서 말이에요. 누군가 걱정 말라고 했는데. 그 임신한 여자였어요. 네. 제 손을 그 배에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켜줄 거예요. 아이고, 맞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내 손으로 자기 손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할머니, 이 아이가 아들인 것 같아요? 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묻는데 내가 이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를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정신을 붙들고 있었지. 안 그랬으면 난 정신을 놓아버렸을 거야. 그 처자가 나를 살렸어.
걔가 마음이 여려. 정도 많고. 그 애가 물을 줘야만 화분의 꽃들이 살아나요. 걔가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꽃이며 나무며 우리 집 화분은 모두 죽었죠. 아, 네. 자, 감수성이 남달리 예민한 둘째 딸. 기자는 둘째 딸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얘는 사물에 이름 붙이는 걸 좋아했어. 라디오는 나팔, 휴대폰은 바람. 그리고 붙이는 메모지, 그걸 포스트잇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여러 장 붙여놓은 책상은 숲이라고 불렀지. 그 애가 지금 임신 중인데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의자야?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어쨌든 안고 싶을 만큼 편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었겠지. 둘째는 아주 예쁜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내가 낳은 딸들보다 더 예쁜 아기요. 우리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기자는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수첩에 낙서를 했다. 사람들의 중심에 설 수 없었기에 사물들의 중심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문장 옆에 물음표를 그려 넣었다. 사진기자가 기자의 수첩을 힐끗 봤다. 그리고 기자의 옆모습을 찍었다. 어머니, 혹시 딸들을 키우시면서 재미있었던 일들이 있었나요? 재미있는 일이야 많았겠지만 깨우고 밥 먹이고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니 다 잊었지 뭐. 아이고, 어서 오셔. 오늘도 뒤에 앉을 거야? 예, 저 선지국 하나 주세요. 자, 맛있게 드셔. 예, 감사합니다. 말하고. 예. 야, 저기 뒤에도 자리가 있네? 네, 있어요. 혼자 먹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지. 내가 국밥집을 차린다고 하니까 막내가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저 자리인데 녀석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잘 오질 않아서 이젠 저기가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됐지. 근데 생각보다 저길 찾는 사람이 많아. 네. 아이고, 뭔 이야기를 하다 말았지? 아, 네. 따님들 키우시면서 재밌었던 일이요. 재밌는 일이라. 예. 우리 집 거실에 막내가 받아온 상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애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얼마 있다가 받아온 거라고. 남편 장례식 마치고 난 딸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할 때까지 안 보냈어. 나는 말이야 개근상을 싫어해요.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야 한다니.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예. 대단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맞네요. 예. 셋째는 애들 아버지 장례 3일 만에 학교에 갔고 첫째랑 둘째는 열흘이 지난 후에 학교에 갔는데 막내는 보름이 지나도록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소풍날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난 학교에 부탁을 했어. 그리고 막내를 꼬셨지. 어떻게요? 닷새 후 소풍이란다. 그래도 소풍은 가야지. 싫어. 이번 소풍에는 물수제비 뜨기 대회도 열린다는데? 정말? 막내 따님이 물수제비 뜨기를 아주 잘했나 봐요. 그랬죠.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소풍 때 물수제비 뜨기 대회를 열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죠. 그리고는 수험생이던 첫째는 물론이고 둘째, 셋째까지 모두 막내 소풍에 따라가 막내 응원을 시켰어요. 네. 안 가겠다는 막내를 잘 다독여 데려갔는데 대회에서 막내가 던진 돌은 호수위를 윙윙윙 날더니 봤어? 17번이야. 17번. 그렇게 해서 물수제비 뜨기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지. 네. 그래서 그랬군요. 뭐가요? 병실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들었대요. 절 믿으세요.
전 수제비 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제비 대회가 아니라 수제비 뜨기 대회였네. 네, 맞아요. 기자님 기사 읽으면 그 사람들도 이젠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네요. 제가 이 얘기 꼭 쓸게요. 이 어머님의 자녀 교육법이 아주 좋은데요? 아이고, 교육법은 무슨 교육법. 친정어머니께서도 그러셨어요? 친정어머니? 글쎄. 그녀는 친정엄마를 본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순대를 팔았어요. 네. 집안 대대로 음식 솜씨가 좋은가 본데요? 언젠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과부랑 옆방에 살게 됐는데 그 과부가 자기가 살던 동네 터미널에 그렇게 맛있는 순대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임신했을 때인데 그 과부 말이 거기는 나 같은 사람에게 순대를 정말 많이 줄 거라면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나만한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요. 아, 그래서 가보신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멀미까지 해가며 찾아갔어요. 근데 그 순대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번니의 할머니 순대. 맛도 좋고 양도 많아서 그렇게 팔아서 뭐가 남겠냐고 했더니만 적금을 11개나 붓는다고 자랑을 하시대요. 아, 네. 그리고는 순대를 한 봉지 더 싸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네.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이 진짜 어머니였어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사진기자 양반은 남자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전 여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렇고 그 후로 또 찾아가 보신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하지만 그분은 없었어. 돌아가셨더라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 뭐가 남겠어요? 라고 말하는 손님들에게 서분예 할머니는 적금을 11개나 붓는다고 자랑을 하곤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할머니의 적금 통장을 뺏기 위해 강도가 들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죽고 난 뒤 밝혀졌지만 적금 통장은 한 개도 없었다. 남은 것은 순대 냄새가 밴 칼 2자루와 커다란 도마뿐이었다. 죽었지. 죽었다. 우세요. 우셔도 돼요. 남편도 없이 자식을 넷이나 키우는 여자는 울면 안 되거든요. 자, 기사에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서분예 여사라고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다고. 여기서 서분예 할머니의 유물 도마 얘기를 하자면 서분예 할머니의 아버지가 최고의 장인에게 도마를 부탁해 만들었고 서분예 할머니는 그 도마 덕분에 30년이 넘도록 순대 장사를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죽은 후 할머니 가게에서 설거지하던 김영자라는 여인이 물려받았는데 김영자는 그 칼과 도마를 중앙시장에서 잔치국수를 파는 언니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 언니, 그러니까 13호 주인 여자는 서분예 할머니의 도마와 칼을 그녀에게 준 것이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대신 난 우리 애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얻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내가 남편 잃고 아주 오랜 세월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랬다.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 때문이었는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몇 해를 남몰래 우울증으로 고생했었다. 난 우울할 때면 내 딸들을 나란히 눕히고 그 옆에 누워 말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다오. 그날도 그랬지. 엄마, 제가
비장의 우울증 퇴치 비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등학교 운동장을 떠올리세요. 그래. 그런 다음엔? 운동장에는 줄다리기용 밧줄이 놓여 있는데 가운데는 빨간색 리본이 묶여 있고요. 이쪽에 10명의 사람이 줄을 잡고 저쪽에 10명의 사람이 줄을 잡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야? 내가 12살 때부터 해오던 명상법이야. 일명 줄다리기 명상. 이 줄다리기에는 20명의 사람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 20명을 떠올려. 그리고 그들을 줄다리기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단 한 명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똑같이 생긴 20명의 내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 10명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10명이랑 줄다리기를 했어. 누가 이겼어? 너 바보냐? 야, 조용히 들을까 봐. 엄마 명상하시잖아. 아마 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놀이 덕분에 우리 딸들의 성격이 좋아졌거든. 둘째는 탁구를 치는 상상을 하는데 지들끼리 편먹고 내가 늘 심판이래. 서브를 날리면 받아치고 그렇게 0대0 경기가 계속된대. 셋째는 2인 3각 경기 명상법을 생각해냈는데 언제나 실패야. 결승전 넘기 전에 모두들 넘어지고 마니까. 그리고 막내는 복주머니 터뜨리기 경기를 상상하는데 복주머니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금가루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대. 그런 상상들을 하는 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지. 네. 저도 오늘부터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상상을 하세요? 나? 예. 나는 이어달리기를 생각해요. 우리 큰애가 달리다가 바통을 둘째에게 넘겨주고 둘째가 넘어지려고 하네. 됐다. 둘째가 간신히 셋째에게 바통을 건네. 그러면 셋째는 바통을 건네받으면서 이렇게 말해. 얘 귀여워라, 귀여워. 셋째는 잘 달려요. 셋째가 막내에게 바통을 건네주면 다음은 내 차례야. 아가씨도 한번 해봐요. 누구에게 그 바통을 건네주고 싶은지. 자, 어머님, 저 사진 좀 찍을게요. 예.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나를 인터뷰하는 거죠? 김 기자, 물어보시잖아. 네? 사진기자 양반, 혹시 저 아가씨가 바통을 건네주거든 얼른 받아요.
윤성희의 이어달리기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임수아, 장우영, 은정, 백승철, 전진아, 안소희, 김모경, 양유진, 강보라, 정형석, 음악 장수년, 효과 최경상, 안익수, 윤미원이었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아마 이렇게 귀등으로 막 진지하게 듣는 분들도 있고 언필 이렇게 라디오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킥킥킥 계속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원했던 효과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가만있어. 맨 끝에 보면 엄마가 명상법, 운동회 하는, 이어달리기 하는 게 이제 소설. 그래서 아마 제목이 됐군요. 그 얘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명상법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이어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을 쓸 때도 조금 주인공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네. 그래서 이번 소설 이어달리기라는 소설을 쓰면서 이 4명의 딸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를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 상상으로 4명이 이렇게 운동장을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명상법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엄마가, 이 국밥집 엄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실은 정말 무슨 유수한 대학 교육학과를 나와서, 가정에만 전념하면서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뭐 부모 교육에 관련된 이론서도 많이 읽고 이런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꼭 잘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엄마상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했는데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엄마 중에 아이들 정말 훌륭하게 되는 뭐 아주 세속적인 표현으로 소위 판검사가 되는 뭐 그런 경우에 보면 그 엄마들이 되게 이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를 넷이나 키운 엄마가 이 정도도 깨닫지 못했다면은 저는 가짜 엄마 같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도 굉장히 큰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소설 쓸 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마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역시 그런 어떤 힘든 고비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는 또 유머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을 2가지를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거의 할머니 수준의 이제 연세든 아주머니들 중에 막 굉장히 웃기는 분들 가끔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로 이렇게 줄거리가 흘러가면서 엄마 역으로 나오는 사람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 안에 좀 눈물이 숨겨져 있군요. 뭐 비록 엄마는 남편 없이 딸 넷을 키우는 여자는 울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슬픔이 많지만 그거를 이렇게 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라든지 이런 말을 쓰게 한 것은 저는 작가 입장에서 독자들이 제 글을 읽다가 제가 원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한참 눈물이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템포가 좀, 독자들의 템포는 좀 다르게 느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독자의 눈물을 차단하는 거죠. 제가.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싶어서 좀 엄마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엄마에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강요하는 듯한 글은 사실은 이렇게 여운이 안 남거든요. 예. 예, 눈물이 날 법한데 엄마는 계속 멀쩡한 소리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이러면서 예. 그걸 막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도마가 돌고 또 돌아서 그 엄마한테 전달이 되고 엄마 장사 잘 되고 딸들도 이렇게 크고 이 4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이제 독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저는 전혀 엉뚱한 이 작품 속에 묘사된 것은 사실 가난의 풍경인데 저 어렸을 때 그 녹색의 장원이라고 하이틴 소설에 뭐 엘리자베스도 있고 베스도 있고 4자매 말괄량이 자매가 이렇게 막 하는 청소년기에 누구나 있는 그때 그 4딸 막 떠오르더라고요. 녹색의 장원이 딸이 4였는지 5였는지 각자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어렸을 때 읽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저녁 나절 애들 모여서 막 와글와글 대면서 어떻게 살겠구나 막 그려져요. 혹시 이 작가는 그런 생활에 대한 직접 체험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집안에 형제도 많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러다고 친척이 아주 많아서 막 복작복작되는 집은 아니고요. 뭐 그런 경험은 많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형제가 많은 집 소설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을 형제가 7명인 소설도 하나 또 있어요. 네. 감기라는 소설집 안에 보면. 예. 그래서 형제가 저는 그 많은 소설 안에서도 다 그 중에서도 그 외톨이가 있을 테고 그 중에서도 적응 못하는 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려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그 홀로 위대한 개인들에 대한 개인사가 사실 소설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정 안에서 지금은 현재 찾는 것이고요. 조금 이제 다음 소설은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 안에서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족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이 네 딸의 캐릭터가 정말 달라요. 어떻게 이제 한 배에서 나온 자매들인가 싶을 정도로 씩씩한 첫째 딸, 둘째, 셋째, 넷째. 저는 셋째가 제일 이쁘던데요. 옷도 막 찢어갖고 막 도와주고. 어쩌면 셋째가 제일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리고 오늘 작품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이 엄마 같은 사람이 윤성희 씨 소설 통해서 많이 좀 보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기억하면 개구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잘잘잘, 미음하면 메뚜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잘잘잘. 아, 그러니까 정말 쉽네. 아, 기억보다 개구리, 미음보다 메뚜기. 낯글자보다 낱말을 먼저. 이것이 바로 구몬의 과학적 국어법. 공부는 과학적으로 구몬 학습. 1975년 포니 자동차가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7년 지금까지 포니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순정 부품만을 책임져온 30년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차에도 함께 가는 동행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동행 현대모비스. 자, 19세기 말에 불량배가 하나 살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훌리건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 이름 스포츠 경기장, 특히 유럽 축구장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경기장의 난동꾼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반면에 사랑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름들, 성 발렌타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런 사랑을 이루어주고 희망을 심어줬던 이름들, 지금도 기분 좋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요? 아니, 이름조차 남게 될는지요? 오늘 기분 좋은 연휴 마지막 날 보내시면서요, 또 해가 진짜로 음력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는 내가 어떤 존재로 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기회 가지면 좋겠군요. 오늘 라디오 독서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이인주,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규였습니다. 여린 빈손일지라도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하고, 거칠고 소박한 빈손일지라도 희망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들리세요? 행복이 점점 커지는 소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마음만 있다면 당신의 빈손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우신가요? 점심 후 나른하게 밀려오는 식곤증이 너무 길진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피곤함으로 발길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이런 몸의 피로는 운동으로 충분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조깅이나 가벼운 맨손 제조 등 지속적인 운동 습관으로 삶의 활력을 채웁시다.